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국어 인문 특강 벌써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문학 독해를 어떻게 하는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찾기를 살펴봤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럼 문학 독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문학 중에서 현대시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어떻게 독해를 하면 우리가 생소한 작품이 나와도 다 마치게 될 것인지, 요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시 독해. 이 현대시 독해는요, 역시 요약 정리하면은 잘 되는 건데, 문제 유형이 있겠죠. 시와 관련해서 문제 유형이 있다면 네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네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대시 이용해서 문제를 내면 뭐 다양하게 이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유형이 네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요 네 가지만 잘 익히면 처음 보는 작품도 독해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자, 한번 잘 배워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현대시 문제에서 주제 찾기 문제입니다. 뭐 글이 나오면은 주제 찾기는 기본 아니겠어요? 자, 이 주제 찾기 문제는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다음 작품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상징적 함축적 의미, 이렇게 상징적 함축적 의미, 요걸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거 말고도 또 뭐 인물의 또는 시적 화자의 심리, 정서, 태도, 지향, 이런 거. 그 외에 이 글의 내용,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 작품의 내용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그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 요렇죠. 어쨌든 이 작품의 주제 찾기와 관련된 표현은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까? 3단계에 걸쳐서 푸는데, 첫 번째는 작품 속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노래하는 사람이 화자입니다. 화자. 노래하는 자. 말하는 자. 노래하는 사람. 이 시는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 속에는 노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실은 뭐 찾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자는 반드시 있거든요. 다만 시 속에 있느냐, 시 바깥에 있느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있어요. 뭐 윤동주 시인의 서시 같은 작품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나가 나오잖아요. 시적 화자는 난데 이 나가 작품 속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성북동 비둘기 같은 작품은 작품 속에 나가 안 나와요. 작품 바깥에서 화자가 작품 속에 있는 비둘기를 이렇게 관조하고 있지, 바라보고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작품 속에 나오든 작품 밖에 있든 화자는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것도 없는 거죠. 뭐 무조건 있으니까. 두 번째, 이 화자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있어요. 상황을 딱 찾는 겁니다. 상황이 딱 주어지면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심리, 정서, 태도, 지향. 상황이 딱 주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태도를 취하거나 뭔가 상황이 안 좋으면 밝은 미래를 지향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제 찾을 때는 내용을 요약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뭔가를 뺄 걸 빼야 요것만 탁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뭘 뺄 것인가? 비문학 독해에서 써먹었던 거 있잖아요. 전제 이런 거 샥샥, 또 뭐 상술 샥샥, 부연 샥샥, 뭐 이런 거 빼는 거죠. 관형어 샥샥, 부사어 샥샥, 이런 거 뺍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한 가지 더 있어요. 뺄게. 이런 것들도 뺍니다만 내재율 있죠. 내재율. 시는 노래니까 리듬, 운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운율이 무슨 뭐 삼음보, 무슨 삼삼이조 이렇게 형식적인 운율도 있지만 내용을 반복해서 얻는 율격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율격, 리듬은 뭔가를 반복하면 형성되는데 형식을 반복하면 외형률이 되고 내용을 반복하게 되면 내재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재율을 빼버리는 겁니다. 내재율에 해당하는 거. 뒤집어 얘기하면 반복되는 내용은 뺀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탁 빼고 나면 진짜 그 긴 시가 한 줄 내지 두 줄 정도로 팍 줄어듭니다. 시는 노래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것이지 실제로 간추리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1년만 딱 봐도 주제 나오고 이래요. 자,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이런 표현이 나왔거나 이런 표현이 안 나왔어도 주제 찾기다 이거, 내용 파악하기다 라고 판단 딱 끝났으면 그때는 이런 걸 빼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세 가지만 딱 간추리는 겁니다. 화자 앞에 놓이는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심리정서, 태도, 지향 이런 거. 하여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상황이 앞에 동시에 놓여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놓이는 상황이라면 지금 선생님한테 국어 공부 전수받고 있는 그런 상황, 뭐 이럴 수도 있겠고, 뭐 어머니께 꾸중 듣고 나와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고, 뭐 좀 거국적으로 생각하면은 남북이 아직까지 완전한 평화의 상태로 전환되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고, 그죠? 상당히 뭐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시 속에는 상황이 되게 딱 한 가지 그걸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은 대체로 안 좋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안 좋은 상황은 시 속에서 무슨 겨울이라든지 무슨 눈, 또 무슨 바람, 어둠, 뭐 달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추위,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등장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안 좋으면 사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심리 정서고 어떤 태도를 취하기도 하겠지. 그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학교를 딱 졸업했어. 근데 실업자가 될 상황이야. 또는 우리 군무원 시험 치르는 분들은 직장 생활하다가 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회사는 뭐 거의 군대잖아, 군대. 뭐 갑질도 좀 당하고 서러움도 당하면서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평등이 적용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직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요. 이런 상황 탁 닥치면 우리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열심히 해서 한번 공무원 돼보자. 뭐 이런 마음, 그런 어떤 강한 의지를 갖는 태도, 의지적 태도 이런 거 같잖아, 그죠? 네, 괜찮은 직업, 공무원이 돼보리라. 뭐 이렇게 뭔가를 아름다운 걸 지향하기도 하잖아. 이게 참 사람이 사는 이치야, 이게 이치. 뭐 외울 것도 없는 거죠. 사람, 시 속에 있는 노래 부르는 애, 화자. 그 화자 앞에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 화자가 갖는 심리정서, 태도, 지향 탁 찾으면 된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문제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 두 번째 유형은요, 순간 기억력 테스트하기 문제. 사실 여러분들 요 2번 문제 유형이 독해 문제, 특히 문학 독해 있잖아요. 이게 현대문학이든 고전문학이든 문학 독해의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엄청 큰 비중이죠, 이거. 그러니까 요 문제 유형 풀이 비법 딱 알아두고 뭡니까? 독해 대부분을 사실 처리한다고 봐도 됩니다. 대부분 이게 시든 소설이든 희곡이든 시나리오든 수필이든 아니면 고전시가든 고전서사든 90% 정도 되는 것이 순간 기억력 테스트하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있어요. 이 지문 속의 내용하고 이 1, 2, 3, 4번 내용
이거 같으냐 아니면은 다르냐 그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지문 속의 내용이나 아니면 요 1, 2, 3, 4 내용 중 둘 중에 하나는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가야죠.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다른 걸 보면서 내용이 같은지 다른지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굉장히 단순한데 푸는 방법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 이런 문제는요. 첫 번째, 아닌 것은 이렇게 줄어놔요. 아닌 것은, 그러니까 뭐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것들 있죠. 잘못된 것은, 어긋난 것은, 그런 것들은 전부 이 순기태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아니 또 이런 식으로 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른 것, 설명 어쩌고 저쩌고 나는 문제는 순기태 문제입니다. 순간 기억력 테스트하기. 지문과 1, 2, 3, 4 중 둘 중에 하나를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기억력이 사라지기 전에 뭐 지문이나 밑에 1, 2, 3, 4를 보고 내용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간 기억력 테스트하기. 전국에서 우리만 이렇게 써요. 우리가 붙인 이름이에요. 진짜 재밌지 뭐. 근데 순기태 이렇게.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닌 것은 설명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글의 전개 방식 문제, 글의 전개 방식 문제, 이것도 순기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네 번째, 이런 것들은 문학, 비문학 공통인데 시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표현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 그른 것 이런 표현이 나오면 순기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요. 서술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 그른 것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에서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잘 나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문제 풀 때 문제 유형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순기태 문제인데 그렇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요거니까 요걸 머릿속에 탁 넣어둬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순기태 문제라고 확신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지문이나 아니면 1, 2, 3, 4 중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긴 지문을 어떻게 다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부터 정리하는 겁니까? 1, 2, 3, 4 이것부터 정리를 딱 해가지고 머릿속에 딱 넣는 겁니다. 우리 인문특강 셋째 시간에 비문학 독해 주제 찾기 했잖아요. 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1, 2, 3, 4를 탁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1, 2, 3, 4 내용 파 쉽게 얘기하면 화제 중심 내용으로 딱 정리하는 거죠. 화제 중심 내용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뭐 전제, 상술, 부연, 관용어, 부서 요 5개를 뺀다 이런 뜻이죠. 그런 다음 두 번째 지문으로 올라가는 거죠. 작품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읽어 나가면서 1, 2, 3, 4의 내용이 이 지문 속에서 확인되는지 안 되는지 비교 대조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돼. 쉽지 뭐 그죠? 이런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문제 유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다 적어볼까요? 문맥적 의미 묻는 문제. 이 문맥적 의미 묻는 문제는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밑줄을 여러 군데 쳐놓고 그 의미가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다른 하나는 그 의미가 다른 하나는 이런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럼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뭐 당연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군데 밑줄 쳐놨다면 기역의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기억의 내용 파악하는 방법은 기억 앞뒤 이렇게 문맥 살피면 됩니다. 그래놓고 두 번째, 니은, 디귿, 리을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이것들이 서로 내용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비교 확인하면 또 돼요. 요게 세 번째 유형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요, 작품 이해와 감상의 관점 문제입니다. 관점 문제. 관점 문제는 표현 자체가 관점이래요. 이 관점 문제는 내재적 관점을 말하는 건가 외재적 관점을 말하는 건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야, 이건 내재적 관점이냐 외재적 관점이냐, 다음 작품을 내재적 관점으로 바르게 파악한 것은 뭐 이렇게 이랬을 때는 풀이 방법이 이겁니다. 외재적 관점, 주로 보면 내재적 관점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거 한 80%, 90% 차지하고 외재적 관점은 한 10%, 20%.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이건 10%, 이건 90% 나거든요. 외재적 관점이라고 판단되면 작가나 독자나 이거 현실 고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뭘 고려했는지 보면 됩니다. 근데 내재적 관점일 때는 작가나 독자나 현실, 작가도 고려하지 않았고 독자도 고려하지 않았고 현실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뭡니까? 내재적 관점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내재적 관점. 이렇게 현대식 문제는 4개의 유형이 있어요. 오늘 이 4가지 유형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풀어낼 수 있는지 한번 실제 문제를 가지고 확인해 봅시다. 자, 두 번째 쪽으로 넘어가 보니까 예제 1번이 있군요. 1번, 다음 시의 표현상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 요 예제 1번을 딱 보면서 뭘 발견했습니까? 문제를 딱 보니까 표현상 특징 이런 말 있죠. 또 한 가지 더 있네. 아주 쐐기를 박느라고 설명 이런 말이 탁 있네요. 힌트를 2가지나 줬네. 그럼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순간 기억력 테스트하기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먼저 뭘 본다고요? 1, 2, 3, 4를 정리한다는 겁니다. 1번 딱 볼까요? 관념적인 어구를 많이 사용하여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관념적 어구를 사용했대요.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와 관련된 그런 단어를 많이 썼대요.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세계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를 많이 썼대요. 단어나 구절을. 진짜 그런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죠. 관념이 생각이거든. 생각. 그래서 생각, 사람이 생각과 관련된 말이 많이 쓰였다. 이겁니다. 그거 다 알아두시고. 두 번째, 시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상황의 절박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대요. 논리적 전개. 논리적이라는 건 뒤집어 말하면 이론적이네요. 이론적. 이론적. 이론을 바탕으로, 근거가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전개가 된대요. 황당한 전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시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주제입니다. 주제를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이 소리고. 세 번째, 동일한 시어와 구조를 반복하여 동일 시어와 구조를 반복한다. 시어, 구조, 반복.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문장 구조 또는 구의 구조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 들어가면 되겠죠. 사실의 바탕을 둔 묘사를 통해 사실적 묘사를 했대요. 묘사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또는 느낀 그대로 그려내는 게 묘사거든요. 사실에 가깝게 그대로 그렸다는 거죠. 자, 네 가지를 딱 정리해서 한 번 더 읽어봐. 관념적 얻고, 시상을 논리적으로 전개, 동일한 시어 구조를 반복해, 사실적인 묘사야. 이거 쏙 넣고 작품을 읽어나가면 됩니다. 볼까요?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풀이 울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논리적이지 않아. 풀이 누워서 울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계속 풀이 눕는다. 동일 시어 구조가 반복되고 있네. 반복되고 있잖아요. 답이 3번이네. 우리가 이 시 독해를 해가지고 지금 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 보는 작품도 문제 유형이 무엇인가 요거 파악하고 그 문제 유형 파악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요걸 가지고 풀었다고. 암만 처음 보는 작품도 다 풀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인이거든. 우리말은 읽을 줄 알잖아. 그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전환해야 돼.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 고등학생들이 보는 작품, 응?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을 다 공부해 둘 건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 문학 작품이 1000편이 넘어. 이거 공부하는데 5년 넘게 걸려. 그럼 문학 공부하는데 한 5년, 한문 떼는데 한 2년, 한 10년 작정으로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여러분들이 공부해봐서 알지만 문학 작품 하나하나 분석하는데 시간 무지하게 걸립니다. 한 작품 하면 한 30분씩 가요. 그러니 1000편 하려고 하면은 이 정도 걸리죠. 국어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다른 과목하고 같이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처음 보는 작품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문학 독해, 뭐 나중에 뭐 소설 독해는 우리가 아직 예정은 없습니다만 선생님하고 같이 강의를 이렇게 이어나가다 보면 소설 독해도 할 거 아닙니까? 말만 조금 다를 뿐이지 독해하는 방법이 시독해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화자 대신에 작품 속에 소설은 등장인물이 나오니까 인물로 살짝 바뀌고 이러는 것밖에 없어요. 표현상의 특징이 소설상의 특징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꼭 배우는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똑같은 노력을 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도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갔고 못하는 사람은 못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썼던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뭐 서울대 수석 합격, 수능 1등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갖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확신을 갖는 방법은 뭡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했더니 진짜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가 딱딱 답이 나오잖아. 그럼 그 방법이 맞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따라서 해야 되는 거 맞지요? 하여튼 잘 따라오세요. 무조건 국어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실전 문제로 들어가서 1번 한번 해봅시다. 1번 문제가 뭐지요? 다음 보기 밑줄 친 바람과 유사한 의미의 시어를 보기 2에서 고르면 복잡하게도 냈네. 작품 2개 갖다 놓고 두 작품 속에서 시어의 의미가 같은 거 찾아보래요. 시어의 의미? 무슨 의미? 밑줄 치고 냈으니까 상징적, 함축적 의미 말할 거 아닙니까? 이걸 생략했을 뿐이지. 상징적, 함축적 의미 묻는 문제, 주제 찾기 문제군.
문제 유형 파악이 먼저예요. 주제 찾기 문제군. 문제 유형 딱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전제, 상술, 부연, 관형어, 부서 요 5개를 제거하면서 확 줄이리라. 어떻게 줄여요? 화제가 아니고 화자 앞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심리정서, 태도, 지향 요 3가지만 찾으리라. 이렇게 마음먹으면 됩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뭐라고요? 밑줄은 바람에다가 딱 쳐놨는데 이 바람의 상징적 함축적 의미가 뭐냐 이거 아닙니까?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힌트와 답은 다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말이 상징적 함축적 의미 어렵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문맥적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맥적 의미라는 게 요 밑줄 친 부분이 들어있는 문장 있죠. 그 문장을 읽어보면 내용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맥 속에서 파악되는 의미가 문맥적 의미 아닙니까? 그 문장만 읽어보는 거야. 딱 읽어봤더니 이 바람은 거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은 뭐라고요? 이 바람에 내가 괴로워해? 그럼 바람은 뭔데? 나를 괴롭게 만드는 대상이네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대상, 괴로움을 주는 대상입니다. 이 괴로움을 시련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시련을 가하는 대상이에요. 요거 밑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벌써 상징적 함축적 의미, 그죠? 이거 주제 찾기인데 요 바람 앞뒤 문장 가지고 화 끝났지 뭐. 더 얘기 안 해도 심리정서, 태도, 지향은 뻔할 거 아닙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겠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상황이 딱 나온 거죠. 화자 우리가 지금 생략했어요. 화자 앞에 놓여있는 이게 상황이야.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심리, 정서, 태도, 지향 이거 찾으면 되는데 주제 찾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요 놈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상황. 우린 상황만 찾으면 끝이라고. 주제까지 다 파악할 필요 없어. 밑줄은 여기만 쳐놨거든. 그럼 밑에서 봅시다.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이 과물? 거기 나와 있는 거 딱 보니까 문맥 보니까 과물은 뭡니까? 과물. 경악이라는 것은 놀란다는 거 아닙니까? 크게 놀라는 게 경악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놀라게 하는 대상이네. 나를 놀라게 하는 대상이지 나에게 시련을 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이 놀라움은 좀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긍정적 의미에서의 나에게 주는 놀라움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과일이 잘 익었지? 이런 놀라움이니까 이건 경탄에 가까운 거예요. 답 안 되지 뭐, 그죠? 2번 볼까요? 뿌리는 박질 붉은 황토에 가지들은 한낮 비바람 속에 뻗어 출렁거렸으나 거기 황토에다 밑줄 쳐놨네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비바람도 있어요. 문제는 여기다가 치곤 했지만 비바람에 칠 수도 있었다 이 뜻입니다. 황토는 뭐예요? 박질이야. 박질. 질적으로 굉장히 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토질인 거죠. 비바람? 이 비바람은 또 뭐? 가지들은 한낮 비바람 속에 뻗어 출렁거렸으나 가지를 출렁거리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럼 과일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괴로움을 주는 대상 뭡니까? 과목에 시련을 주는 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독해를 하는 게 아니잖아. 앞뒤 이렇게 문맥 보니까 뭐야 이거 바람이라는 게 화자에게
괴로웠다 이랬으니까 괴로움을 주는 대상이야. 근데 여기는 황토와 비바람도 뭡니까? 과목 또는 과물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상이네요. 그러니까 답이 이거밖에 될 게 없지요. 그죠? 별게 아니죠. 그럼 벌써 나온 겁니다. 답 2번 황토 이렇게. 어디 너무 자꾸 싱겁게 문제가 풀려가지고 재미가 없는데 실제 문제가 이 정도입니다. 문제 유형은 4가지밖에 없고 그 옆에는 2번도 한번 해볼까요? 다음 시 화자가 현대인에게 충고의 말을 할 경우 가장 적절한 것은 화자가 충고의 말을 한다고? 시적 화자. 화자 앞에 어떤 놓여있는 상황이 있겠지.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심리정서, 태도, 지향. 그게 바로 뭡니까?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겠죠. 충고의 말이라는 게 심리정서, 태도, 지향 이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뭐 심리정서 또는 태도 또는 지향 뭐 다 될 수 있겠네. 그러니 가만히 그 문제 읽어보니까 이건 뭐 묻는 문제입니까? 주제 찾아. 뭐 이런 문제네 뭐. 그럼 요약정리 들어가면 되겠네요. 들어가 봅시다. 흥부 부부가 주어네. 흥부 부부가 있어요. 흥부가 이렇게 있고 흥부처가 있고 그게 흥부 부부 아닙니까? 박덩이를 사이에 하고 사이에 뭘 뒀어요? 박덩이. 사람들 박덩이. 흥부와 흥부처 박덩이 왜 따냈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끓여 먹으려고 삶아 먹으려고 따낸 거 아닙니까? 먹을 게 밥밖에 없어? 뭘 뜻하는 거 이게? 가난을 뜻하는 거지. 그런데 이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서로 상대방에게 웃음을 보내는 거예요. 부족한 이 물질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만족해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보통 한자성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안분지족이죠. 이 안분지족은 정신적 경지가 아주 높아야지만 나올 수 있는 정신세계거든요. 지금 화자가 흥부 부부를 딱 쳐다보고 있어요. 보니까 뭡니까? 적은 물질에도 만족해하고 있거든. 행복을 느끼고 있거든. 그걸 보고 현대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겠습니까? 보고 배우시오. 그걸 거 아닙니까? 보고 배우시오. 뭘 배우라는 거예요? 안분지족을 배우시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거기 서술형으로 나왔지만 한자성어 문제로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안분지족. 어디 볼까요?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여유가 값진 것이다. 답이네, 답. 물질, 이거보다는 뭡니까? 정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질보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야지만 행복한 게 아니라 물질이 적어도 하는 거예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1년) 읽고 1년도 다 안 읽고 1년 중에서 그 2줄 딱 읽고 주제를 냈네. 밑에 2년 3년은 읽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내용 반복입니다. 어차피 시는 4제유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안다면 이걸 다 읽고 난 뒤에 어떻게 해볼까 이런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죠. 자, 뭐 우리 2문제 정도, 3문제 정도 풀어봤나요?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 시 독해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봤는데 뭐 비문학 독해하고 비교해서 유형이 조금 달라졌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줄이는 방식은 똑같다는 겁니다. 전제, 상술, 부연, 관형어, 부사어 5가지 줄이고
C에서 하나 추가되는 게 있다면 내재율, 반복되는 내용, 그거 줄이면 아이고 뭐 화제 중심 내용, C에서는 화자, 상황, 심정태지 세 가지가 남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못 찾고 대충 찾아도 답이 나옵니다. 대충 찾아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선생님하고 또 계속 시 독해를 해나가겠지만 하여튼 문제 유형 4가지고 그 4가지 푸는 방법만 적용하면은 충분히 처음 보는 작품도 독해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 아마 공부가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시 독해 방식 요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제를 마련해서 여러분들 국어에 자신감 가질 수 있게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